내 이름은 한유진이다. 나는 55세의 여성 CEO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부른다. 거대한 오피스 빌딩 최상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의 집무실은 나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다. 내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고 나의 옷차림은 늘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매일 아침 비서가 건네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혼자 남은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차가운 접시에 담긴 값비싼 음식을 먹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벽에 걸린 곡과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나의 성공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하나,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던 것은 주지 못했다. 바로 아이였다. 나는 난임 전문 병원의 VIP 환자였다. 지난 10년간 나는 수없이 많은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나의 몸은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과 시술의 흔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의사들은 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들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다. 한유진 씨,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모든 의학적 가능성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절망했다. 나의 완벽한 삶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나는 성공했지만 불행했다. 돈과 명예는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아기 침대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안에는 아이를 향한 끓어오르는 갈망이 존재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나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기부하고 있었다. 나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자 나의 존재 이유였다. 내 목에는 낡은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진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단다. 그리고 시간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늘 내게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내게 어머니의 존재를 상기시켰고 동시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사찰이 보였다. 나는 그 사찰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풍경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병약했을 때 자주 그 사찰에 나를 데려가셨다고 했다. 그곳에 있는 신성한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다고 했다. 나는 불현듯 그 사찰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곳에 나의 마지막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찰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비서실장은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다. 대표님, 지금 중요한 계약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를 찾지 마라. 모든 것을 비서실장에게 맡긴다. 나는 잠시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차를 몰고 홀로 산속으로 향했다. 나의 고급 세단은 굽이진 산길을 거침없이 달렸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자 내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화로워지는 듯했다. 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동안 달렸다. 낡은 이정표 하나만이 나를 인도했다. 마침내 나는 앨범 속 사진에서 보았던 그 사찰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차에서 내려 사찰 안으로 들어섰다. 사찰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사찰 곳곳을 둘러봤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바로 신성한 약수터였다. 맑은 물줄기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이끼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약수터에 다가가 물을 마셨다. 물은 시원하고 달콤했다. 나는 물을 마시는 내내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함께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나의 몸속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약수터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그는 승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찰의 젊은 스님 민호였다. 민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합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통찰력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약수는 어떠신지요, 보살님? 민호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나는 민호 스님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내가 55세의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민호 스님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보살님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수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민호 스님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사찰에 머물며 매일 약수터의 물을 마셨다. 나의 몸은 점차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피곤함은 사라졌고 잠 못 이루던 밤도 편안해졌다. 나는 민호 스님과 함께 사찰 주변을 산책하고 차담을 나누었다. 민호 스님은 내게 인생의 지혜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치유를 느꼈다. 그는 마치 나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존재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미세한 구토 증상, 그리고 알 수 없는 피로감. 나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떨렸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55세의 나이였고 의사들은 이미 내게 희망이 없다고 선고했었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민호 스님은 나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약수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호 스님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배를 만졌다. 나의 배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건 기적입니다. 한유진 씨, 임신 초기 단계입니다. 55세의 나이에 자연 임신이라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었지만 산속 사찰의 약수터에서 기적을 만났다. 나는 민호 스님과 약수터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의 배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 삶의 고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55세.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내가 임신이라니. 산부인과 의사는 나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게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내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했다. 나의 완벽했지만 공허했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곧바로 산속 사찰로 돌아왔다. 나의 임신 소식을 민호 스님에게 알리고 싶었다. 민호 스님은 내가 약수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통찰력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내 대한 깊은 축복이 담겨 있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길을 찾고 그 길은 약수를 통해 열렸을 뿐입니다. 민호 스님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약수터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려 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사찰에 머물며 약수터의 물을 계속 마셨다. 나의 몸은 점차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나는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의 정신은 맑아지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나는 약수터의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생명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나의 임신 소식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55세 여성 CEO의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메스의 신 한태수 교수가 불가능하다던 임신을 산속 사찰에서 이뤄냈다니.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나의 임신을 현대의 기적이라 불렀다. 나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고 산속 사찰의 약수터는 기적의 약수터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임신 소식은 축복인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었다. 나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언론과 방송사들은 약수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찰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약수터의 물을 분석하려 했다. 과학자들은 나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나를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갔고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비난했다. 나의 성공적인 CEO 경력까지 들먹이며 내가 자신의 명성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폄하했다. 특히 유명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영민은 나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는 과거 나의 성공적인 CEO 경력을 취재했던 적이 있었고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나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약수터의 물을 분석하여 그 어떤 특별한 성분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려 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그의 진실은 내게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나의 임신은 명백한 기적이었지만 세상은 그 기적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임신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미노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노 스님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내게 침착하게 말했다. 보살님, 세상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약수터의 비밀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저 약수를 믿고 태아의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미노 스님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약수터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려 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을 지켜야 했다. 나는 이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약수터. 사진 속 약수터 주변에는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돌들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아마도 약수터의 비밀과 관련된 어떤 단서일 터였다. 나는 나의 고고학자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약수터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사찰 주변의 산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눈은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과거 고고학자로서 수많은 고대 문명의 흔적을 추적했던 경험과 지식을 활용했다. 약수터 주변의 흙과 바위, 그리고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약수터 주변의 흙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돌멩이들을 발견했다. 돌멩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져왔다. 나의 작은 연구실은 나의 비밀 아지트였다. 나는 돌멩이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화학 성분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돌멩이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귀한 미네랄과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명석지였다. 생명석은 특수한 파장을 방출하며 주변의 물을 활성화시키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약수터의 물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생명석 때문이었다. 나는 생명석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람들은 생명석을 이용해 불치병을 치료하거나 노화를 방지하려 할 것이다. 재벌과 권력자들은 생명석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탐욕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생명석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나는 미노 스님에게 생명석의 존재와 약수터의 비밀을 이야기했다. 미노 스님은 나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약수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그 생명을 만났을 뿐입니다. 미노 스님은 내게 약수터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약수터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이곳의 스님들은 대대로 약수터의 비밀을 지키고 생명석을 보호해 왔다고 했다. 생명석은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였다. 미노 스님은 내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약수터의 물을 관리하는 젊은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약수터의 생명석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는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였고 그의 몸은 약수터의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었다. 미노 스님의 정체는 내게 큰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젊은 스님이 아니라 생명석의 수호자이자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시간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명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미노 스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는 젊은 시절의 미노 스님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나를 그 사찰에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젠가 약수터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생명석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혼란과 탐욕을 초래할 수 있었다. 나는 생명석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영민 기자로부터 약수터의 비밀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미노 스님이 약수터의 물을 관리하는 단순한 젊은 스님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가 생명석의 수호자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라는 사실은 내게 큰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을 주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시간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명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미노 스님에게 어머니와 나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미노 스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사찰에 자주 오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약수터의 물을 마시며 병약했던 나를 치유했고 생명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을 믿었고 그것이 언젠가 내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통찰력에 감격했다. 하지만 미노 스님은 생명석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생명석은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였다. 생명석의 힘은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미노 스님의 말을 이해했다. 이진우와 같은 자들이 생명석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생명석을 독점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임신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이영민 기자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다. 그는 나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나를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갔고,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비난했다. 그는 약수터의 물을 분석하여 그 어떤 특별한 성분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려 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지만 그의 진실은 내게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이영민 기자의 집요한 추적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사찰 주변을 맴돌며 약수터의 물을 몰래 채취하려 했고 나를 인터뷰하려 했다. 나는 그의 모든 시도를 피했다. 민호 스님은 나에게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보살님,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영민 기자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나의 임신과 약수터의 비밀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는 나를 과학을 무시하는 미신 맹신자로 만들었고 나의 임신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나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그때 나의 곁에는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모렘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내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면 모래는 내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민호 스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는 젊은 시절의 민호 스님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나를 그 사찰에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젠가 약수터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 약수터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했다. 우리는 이영민 기자처럼 진실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탐욕에 눈이 멀지 않은 언론인을 찾아야 했다. 민호 스님은 내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오래된 사찰의 기록이었다. 사찰의 기록에는 약수터의 역사와 생명석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직 사찰의 대대로 내려오는 스님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민호 스님과 함께 사찰 지하에 있는 비밀 서고로 향했다. 서고는 먼지로 가득했고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민호 스님은 내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넸다. 책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 속에는 약수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민호 스님은 나의 앞에서 그 기록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기록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약수터 아래에는 거대한 생명석이 봉인되어 있었고 그 생명석은 우주에서 온 신비로운 광물이었다. 생명석은 스스로 생명 에너지를 방출하며 주변의 물을 활성화시키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천 년 전 이 생명석은 지구에 떨어졌고 우연히 이 사찰의 조상 스님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생명석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악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대대로 생명석을 보호하고 그 비밀을 지켜왔다고 했다. 민호 스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였고 그의 몸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생명석의 수호자이자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시간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명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임신은 생명석의 힘이 나의 간절한 염원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나는 미노스님에게 약수터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했다.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다. 미노스님은 생명석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의 임신과 이영민 기자의 집요한 추적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는 미노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약수터의 비밀과 나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생명석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터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이 되었다. 사찰 마당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기자회견에 쏠려 있었다. 이영민 기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듯했다. 나는 미노스님과 함께 단상에 섰다. 나의 배는 이미 제법 불러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유진입니다. 55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임신한 여성 CEO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집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사찰의 약수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이영민 기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한유진 씨, 지금 미신을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을 기적이라고 포장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 시선을 보냈다. 민호 스님은 나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옆에서 사찰의 오래된 기록을 펼쳤다. 나는 민호 스님과 함께 약수터의 역사와 생명석에 대한 모든 비밀을 공개했다. 생명석의 존재,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약수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나의 임신이 생명석의 힘이 나의 간절한 염원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은 내가 약수터의 비밀과 민호 스님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무게와 함께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민호 스님은 나의 옆에서 사찰의 오래된 기록을 펼치고 그 기록을 해독하며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생명석의 존재,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약수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나의 임신이 생명석의 힘이 나의 간절한 염원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호 스님이 그 생명석의 수호자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영민 기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미신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겁니까?
당신의 임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민호 스님과 함께 생명석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공개했다. 생명석이 우주에서 온 신비로운 광물이며 그 힘이 생명을 품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악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수천 년간 이어진 사찰의 기록을 통해 증명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방송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영민 기자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나를 막으려 했다. 그는 나의 팔을 잡고 소리쳤다. 한유진 씨,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신은 조작된 겁니다. 당신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영민 기자님,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이영민 기자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과학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민호 스님은 조용히 약수터로 향했다. 그리고 약수터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돌들을 꺼냈다. 그 돌들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민호 스님은 돌들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석의 조각들입니다. 이 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석의 힘은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호 스님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 안은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다. 과학자들은 생명석의 존재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생명석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기자회견장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사찰 입구로 수많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자 내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사 CEO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생명석의 비밀을 노리고 사찰에 침입한 것이다. 그들의 리더는 내가 과거에 수없이 마주했던 나의 최대 경쟁사이자 나와 함께 난임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김영민 회장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욕으로 가득했다. 그는 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생명석의 존재를 직감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할 터였다. 김영민 회장은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게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다. 한유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임신을 하셨다니 정말 놀랍군요. 혹시 그 비밀이 이 약수터에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저희도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과 함께 알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생명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나는 김영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영민 회장님, 이곳은 당신의 탐욕을 채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약수터의 물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함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김영민 회장은 비웃듯이 웃었다. 신성이라? 할머니, 그런 미신 같은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과학과 돈만을 믿습니다. 생명석의 힘,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의 태아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의 탐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김영민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장 저 약수터의 물을 채취해. 그리고 생명석 조각들을 모두 가져와. 그리고 저 여자의 몸을 조사해. 경호원들은 망설이지 않고 약수터로 향했다. 그들은 민호 스님을 밀치고 약수터의 물을 채취하려 했다. 민호 스님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몸은 작고 약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배를 만졌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약수터로 향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약수터 앞에서 김영민 회장을 가로막았다. 김영민 회장님, 멈추십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당신의 탐욕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김영민 회장은 비웃었다. 할머니, 당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다리 저는 늙은이가 감히 나게 대들다니. 당신은 그저 늙은 미신 맹신자일 뿐이야. 네 몸에서 자라는 그 생명도 결국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그때 민호 스님이 갑자기 나의 앞으로 나서서 김영민 회장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생명석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약했다. 김영민 회장의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을 밀치고 약수터로 향했다. 나는 나의 손에 든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민호 스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는 젊은 시절의 민호 스님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나를 그 사찰에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젠가 약수터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내 배를 감쌌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혜와 용기로 이 부당함에 맞설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김영민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약수터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려 했다. 나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마저 탐내는 그의 광기 어린 욕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의 지혜와 용기로 그들의 공격에 맞설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민 회장의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을 밀치고 약수터로 향했다. 민호 스님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작고 약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약수터로 향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약수터 앞에서 김영민 회장을 가로막았다. 김영민 회장님, 멈추십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당신의 탐욕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김영민 회장은 비웃었다. 한유진 대표님, 당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다리 저는 늙은이가 감히 날개 대들다니. 당신은 그저 늙은 미신 맹신자일 뿐이야. 네 몸에서 자라는 그 생명도 결국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그때 민호 스님이 나의 앞으로 나서서 김영민 회장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생명석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약했다. 김영민 회장의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을 밀치고 약수터로 향했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민호 스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는 젊은 시절의 민호 스님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나를 그 사찰에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젠가 약수터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내 배를 감쌌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혜와 용기로 이 부당함에 맞설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 시선을 보냈다. 민호 스님은 나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약수터 입구를 가로막았다.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을 비웃으며 그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민호 스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했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민호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지혜를 활용했다. 나는 약수터 주변의 흙과 바위를 빠르게 살폈다. 그리고 나의 고고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약수터 주변에 숨겨진 비밀 장치를 찾아냈다. 그 장치는 생명석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장치에 손을 얹고 나의 정신을 집중했다.
나의 손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그것은 생명석의 에너지와 나의 몸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나는 장치를 활성화했다. 그러자 약수터 주변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약수터의 물줄기가 더욱 거세게 솟아나왔다. 물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김영민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향해 뿜어져 나갔다. 그들은 물줄기에 휩쓸려 넘어졌고 그들의 몸은 약수터의 신비로운 에너지에 의해 정화되는 듯했다. 그들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김영민 회장은 물줄기에 휩쓸려 넘어지면서도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거대한 힘에 직면한 것이다. 나는 장치를 통해 생명석의 에너지를 통제했다. 물줄기는 김영민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 나의 목적은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생명석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그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던 기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에 경악했고 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영민 기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미신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약수터 앞에서 고개를 들고 김영민 회장에게 말했다. 김영민 회장님, 이곳은 당신의 탐욕을 채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을 품고 있는 신성한 곳입니다. 당신의 탐욕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생명석의 힘은 당신 같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김영민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그의 몰락은 내가 원했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던 기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 그리고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나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산속 사찰의 약수터는 기적의 약수터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수터의 비밀과 저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석의 힘은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약수터의 신성함을 지켜주고 생명석의 비밀을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달라고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약수터의 비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석의 신성함을 존중했고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나는 민호 스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 스님은 나의 손을 잡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미 위대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민호 스님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나의 태아에 대해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산속 사찰에 머물며 출산을 준비했다.
나의 뱃속의 작은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태아의 생명을 느끼며 나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나의 임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나의 기적 같은 임신과 생명석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된 후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지내던 CEO가 아니었다. 55세의 기적, 생명석의 비밀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나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산속 사찰의 약수터는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 몰려들었다. 나를 미신 맹신자로 몰아갔던 이영민 기자조차 약수터의 신비로운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세상의 탐욕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생명석의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의 거대 제약회사와 생명공학 기업들은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하여 생명석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특히 내가 과거에 몸담았던 의료계의 경쟁사이자 나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김영민 회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석의 힘을 손에 넣으려 했다. 김영민 회장은 언론을 통해 생명석의 존재를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미지의 물질로 폄하하고 나의 임신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다. 그는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생명석의 물을 분석하려 했고 사찰에 압력을 가해 약수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의 탐욕은 도를 넘어섰고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나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마저 탐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나는 민호 스님과 함께 생명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민호 스님은 생명석이 함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생명석의 힘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민호 스님의 말을 이해했다. 나의 임신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석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안겨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김영민 회장의 공격에 맞섰다. 나는 언론에 출연하여 생명석의 신성함과 나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나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영민 회장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그는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나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비윤리적인 CEO로 몰아갔다. 그는 나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협박하며 나의 심리적인 약점을 흔들려 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생명석의 비밀을 독점하려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때 나의 곁에는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모렘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내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면 모레는 내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영민 기자는 나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 나를
미신 맹신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생명석의 비밀을 지키는 데 함께했다. 그는 언론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김영민 회장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는 함께 김영민 회장의 추악한 비리와 그가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려 했던 음모를 파헤쳤다. 우리는 김영민 회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위험한 약물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이 이영민 기자가 확보한 과거 기록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는 김영민 회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확보한 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나의 아들 지훈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중희 과장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다시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과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메스의 신이라 불리던 시절, 나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아들 지훈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중희 과장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나는 나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김중희의 의료사고 조작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수술실 CCTV 영상의 원본 파일이 필요했다. 군병원 서버실에서 확보했던 그 파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중희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증거가 더 필요했다. 나는 선배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는 젊은 기자가 잠적한 후에도 나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언론인이었다. 그는 나의 요청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또 뭔가 찾아내셨습니까? 김중희 그놈,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놈이죠. 제가 교수님을 돕겠습니다. 선배 기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선배 기자와 함께 김중희의 과거 의료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군병원에 부임하기 전 민간 병원에서도 근무했었다. 우리는 그의 의료 기록과 수술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중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조작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무고한 환자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기자가 확보한 과거 기록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는 기자의 보고를 듣는 내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중희는 내 아들 지훈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짓밟고 살아온 악마였다. 나는 그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선배 기자는 김중희의 과거 의료 비리와 지훈이에게 행했던 의료사고 조작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이 기사를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넘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청문회를 통해 김중희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군 의료체계의 부조리를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그의 치밀함과 정의로운 집념에 놀랐다. 국회 청문회 당일이 되었다. 나는 TV 앞에 앉아 숨을 골랐다. 화면 속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선배 기자, 그리고 김중희. 김중희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김중희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중희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라며 자신을 포장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선배 기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나는 그를 믿었다. 선배 기자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는 지훈이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조작된 수술실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 지훈이의 모습은 마치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은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고디어 선배 기자는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군사훈장에 담긴 암호 해독 내용과 그 암호가 가리키는 비자금의 실제 위치가 담긴 위성 사진을 띄웠다. 이 증거는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정하는 순식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선우그룹 측 변호인단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선배 기자는 김중희의 과거 의료 비리와 지훈이에게 행했던 의료사고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김중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조작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김중희의 잔혹한 본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화면 속 김중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김중희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아들 지훈이의 억울한 명예가 드디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화면 속 김중희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오만한 무릎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나는 김중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무릎 꿇음은 복종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절망과 수치심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심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선배 기자는 내게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다. 한태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내 몸은 낡고 허리도 굽었지만 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태수입니다. 과거 메스의 신이라 불리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와 저의 아들이 겪었던 억울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훈이의 억울한 의료사고와 김중희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의사나 무고한 환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은 폭주했고 청문회장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전화 연결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화면 속 김중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김중희 씨,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에 김중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김중희는 곧바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모든 의료 비리가 밝혀졌다. 그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병원 내부의 비리도 낱낱이 파헤쳐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나의 아들 지훈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불명예 전역이 아닌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다시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과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의 아들 지훈이의 명예가 회복되고 김중희 과장을 비롯한 군 의료 비리 세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메스의 신이라 불리던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언론은 연일 나의 활약을 대서특필했고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정의의 수호자이자 국민의사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안주하지 않았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지훈이와 같은 무고한 의료인들이 다시는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돈과 권력에 의해 생명이 경시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나는 은퇴했던 나의 의사 면허를 다시 등록하고 생명존중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나의 오랜 신념을 담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재단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비리를 고발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군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 문의가 빗발쳤다. 많은 의료인들과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재단의 뜻에 동참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특히 나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이며 돈과 권력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는 나의 강의를 통해 그들에게 진정한 의사의 자세와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려 했다. 나의 강의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는 스승님이라 부르며 나의 가르침을 따랐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김중희와 같은 부패한 의료인들과 그들과 결탁된 의료 카르텔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했다. 그들은 재단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문을 다시 퍼뜨리며 나를 실패한 의사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이영민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과거 나를 미신맹신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재단의 활동을 언론에 알리고 의료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공격에 맞설 논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도왔다. 그들은 대부분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의료인의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이들의 가족들. 나는 그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들에게 합당한 정의를 실현했다. 재운재단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재단을 의료 정의의 등대거라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생명 존중 콘서트에 참석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환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특히 나의 아들 지훈이의 억울한 의료사고 이야기를 강조했다. 그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의무병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던 그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이제 어엿한 군의관으로 성장하여 나와 함께 재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강연장에 참석한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훈이의 이야기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회복한 환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작은 노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나는 재단의 후원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재단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곳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의료기구 수리점을 다시 한번 찾았다. 이제 그곳은 의료기구들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재단의 작은 사무실이자 의료인들이 모여 생명윤리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낡은 진열대 뒤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만졌다.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훈장과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생명존중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남은 삶을 오직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의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바쳤다. 김중희 과장의 몰락과 군 의료 비리 세력의 척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생명을 경시하는 의료인들과 그들에게 억압받는 무고한 환자들이 존재했다. 나의 아들 지훈이가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재단은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인들과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재단의 뜻에 동참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바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의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제 나는 수술실의 메스를 잡는 대신 진실이라는 메스를 들고 사회에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냈다. 나는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특히 나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이며 돈과 권력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의 강의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는 스승님이라 부르며 나의 가르침을 따랐다. 재단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비리를 고발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군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나의 아들 지훈이는 재단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군의관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의료체계 개선에 앞장섰다. 그는 재단의 군 의료 개선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병사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훈이의 활약은 많은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영민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과거 나를 미신맹신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재단의 활동을 언론에 알리고 의료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언론 인생을 걸고 의료 비리 세력과 맞서 싸웠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김중희와 같은 부패한 의료인들과 그들과 결탁된 의료 카르텔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했다. 그들은 재단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문을 다시 퍼뜨리며 나를 실패한 의사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이영민 기자와 지훈이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나의 이야기는 군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흘렀고 생명존중의료재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정의 실현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재단은 한태수 기념 병원을 개원했다. 이 병원은 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었다. 병원 안에는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낡은 의료기구들과 나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나의 오른손 목에 있는 흉터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나의 아픔이자 동시에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훈장이었다. 나는 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상에 선 나의 모습은 예전의 허리 굽은 의료기구 수리공이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군복무 중 억울한 의료사고로 불명예 전역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평생 의료 정의를 위해 싸워왔지만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병원을 통해 모든 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훈이의 억울한 의료사고와 김중희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의사나 무고한 환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원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모든 환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병원 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나는 병원 로비에 걸린 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메스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눈에는 강인함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곳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다시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과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의무병이었던 내 아들은 의료사고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조작된 수술실 CCTV 영상과 함께.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 수술법을 최초로 개발한 전설적인 외과 의사였다는 것을.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한태수 교수님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한태수 교수님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